AFB 저를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고요. 진실을 보도하면 자꾸 소송을 걸어서 입을 막아버리는데 저는 뭐 입이 막히지 않습니다. 뭐 목숨 걸고 저도 죽어라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AF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F이 2013년입니다. 13년 그때 7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송대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하고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반은 원조로 전자개표기를 보내고 나머지 전자개표기는 사도록 유도하면서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하고 이라크, 아프리카, 콩고, 그다음 여러 나라에 보냈는데 그 나라가 다 부정선거로 폭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정치적인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걸 알아보니까 우리 카페에 AF에 대한 내용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부정선거 내용을 많이 올려놓고 우리 카페에 들어와가 보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이라크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체류해 있던 사람들이 확인하고 보고 본국에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다 부정선거라고 투쟁하고 있다 하니까 그 내용을 자기들이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심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비를 수출한 나라마다 다 문제가 생기가 선거 무효 사유가 되든가 대통령이 바뀌든가 이런 정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AF은 제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때도 AF를 만들려고 많이 중앙선관위에 노력을 했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자꾸 원조를 요청합니다. 자기 나라에 선거 가려면 건물을 지어달라, 컴퓨터를 지원해달라, 뭐 이래가지고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도 아직 변변치 잘 사는 지경도 아닌데 이건 지나치다. 더 좀 잘 살면은 공식적으로 좀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가지고 하세요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부정선거를 수출하려고 노골적으로 만든 회사였어요. 그 초대 사무총장 김용희가 그 부정선거 지금 부정선거 원형이 하나 들어갑니다. 조혜조하고 동급이에요. 김용희라는 사람이 전산 추진위원장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아까 전산 조직을 기계장치를 하고 대법원에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게끔 하고 그 친구가 뒤에서 다 조작을 했어요. 그런 내용을 이론적인 것을 맞지도 않은 증거를 가지고 증거도 없어요. 주장을 하면서 나갔는데 AF이라는 단체는 지금 중국에서 지원을 했고 하는 게 다 드러났다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빨리 저거를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해체시켜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가 여야가 똑같습니다. 부정선거 앞에서는. 언제부터 같아졌느냐. 2008년 10월 5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장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졌습니다. 제가 정인으로 가서 밝혔습니다. 전자개표기 밝히고 나니까 국정감사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국정조사를 해서 밝히자고 그때 국정감사위원장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보좌관 회의를 열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일주일 후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니까 없었던 했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완전히 카르텔이 형성됐습니다. 언제 또 나타났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 부정선거 선거무효 소송을 얘기했습니다. 성완종 씨라는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선거 자금을 많이 줬던 드러나가지고 민주당에서 뭐 시작했느냐. 그때 문재인이가 대표였어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 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찾아가가지고 당신 당대표 망략하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여야가 없다. 밝혀내야 되고 이거는 안 된다. 민주 질서가 무너진다. 길을 꽉 막았습니다. 상세 일에 선거 관리 관계 일에 보도자료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까지 철통처럼
카르텔에 행성내가 서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 대통령이 계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했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야가 계엄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 계엄특위는 국회가 완전 조작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조작해버리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것도 같이 따라 똑같이 그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만 내를 조사해라. 국회의원도 내를 조사해라. 이게 지금 뭐 하느냐 당신들 조작을 하고.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지금 이런 정치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이 부정선거 적어오는 9가지 설명이 이 전 국민 속에 파고들어가면은 헌법재판 결과가 무효고 불법이고 그 다음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고 진짜 국민들이 폭동이 아니지만은 제2 4.19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평화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정보를 다 알아보니까 정치인들 불러가 스스로 그만둘래. 다음 선거 때 너 바꿔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국민이 단결해서 한번 바꿔야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AF에 중국이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국이랑 관계없다는 주장은 계속하거든요. 그것도 마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AF이 중국하고 직접 연결됐다는 지금 모르고 있고요. 그 전에 그 2002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필리핀 대통령이 아라이로라는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좋은 장비가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 사람은 모르고 1999대를 수입해 갔어요. 그런데 필리핀 과학자 협회에서 이거 안 된다. 이거 문제 심각하다 해가지고 들어간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 제가 이래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중국인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중국인인지 처음 몰랐어요. 이름을 자세히 보니까 중국인 이름이라요. 거기에 돈과 기술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때 중국 사람들이 개입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필리핀 선거관리원에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냐. 전자개표기 전산조직 못 쓰도록 막았어요. 인정을 하면서 그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면서 막았어요. 막은 이유는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하면서 막아버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루스 데일리 우리 조정진 대표님 그 A웨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선거와 관련한 저희는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 아니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러면 공정한 선거와 공명한 선거, 더구나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세미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주제를 우리가 A웹을 또 하나의 주제로 넣어서 A웹을 같이 연구해보고 또 그 중국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저는 또 필리핀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필리핀의 그 담당자들 어떤 이유로 그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사용을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직접 촬영을 해서 사실 이 20여 개의 국가가 부정선거가 있다는데 이거에 대한 다큐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을 합해서 밝혀야 될 것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부분은 좀 세계를 위해서도 세계의 그 올바른 민주주의와 선거 문화를 위해서도 밝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네. 네. 저는 허브라고 하고 있는 항공연대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여기 자료에 나와주신 거 보면 2025년 6월 30일 소송 제기 및 결정 신청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소장 제출했고 대통령 직무정지 행정정지 신청도 제출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이제 쭉 7월 18일 결정 신청, 또 7월 21일 그리고 또
7월 30일, 8월 11일, 8월 11일에서 계속해서 그 추가 중간 확인의 소장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 차례를 추가적인 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육상 그 부정선거 때 사전선거 5월 29일하고 30일 날 두 번 했던 그 사전선거 무효소송 하기 전에 선거를 하기 전이죠. 제가 착각했네요. 그때 사전선거를 무효하는 거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한 100여 명 이상 같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접수 담당하시는 분이 그 사인 가지고는 안 되고 그 1인당 그 소송인들의 모든 위임장을 다 하나씩 다 받아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시간도 안 되고 또 비용도 다시 내야 된다고 추가된다고 해서 그때 위임장 없이 그냥 저 이름하고 오기복 박사님하고 두 분 이름만 가지고서 그렇게 그냥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지금 소송인단도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이름으로 일단은 하신 거죠? 두 분이 아니고요. 원고는 98명입니다. 두 사람은 선전 낙사다. 대표에 예. 그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결정적인 뭐냐면 지금 7월 달부터 6월 30일부터 지금 7월, 8월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데 네. 어떤 행정법원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다든가 어떤 또 추가적인 재료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어떤 결정이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 소장을 넣은 거에 대해서 답변서는 우리가 소장을 재개가 접수를 하고 나면은 그 접수된 소장을 복사를 해서 중앙선관위에 보냅니다. 중앙선관위에 보내면 중앙선관위는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받아가지고 답변서를 한 장도 못 내고 추후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답변서. 예,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답변서입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회가 나왔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일반 민사 재판은 저렇게 하면은 패소됩니다.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를 엄청나게 지금 봐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한 달이 넘고 훨씬 넘었는데 또 구체적인 답변을 추후 제출하겠다. 제가 또 저희들이 독촉할 겁니다. 이거 왜냐? 행평성을 지켜달라 하면서 또 독촉을 하고 또 합니다. 그리고 빨리 재판을 열어라. 준비 기일을 잡고 재판을 시작하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답변서 보면 답변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또 준비 서면을 작성해 공격을 하는데 이 재판은 지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과적으로 사전선거 준비과정 신청이 추가적으로 보충자료를 내려가서 한번 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선거가 임박하기 하루 이틀 전에 결정문이 나왔는데 그때 예상은 했지만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진만도 말씀하신 어떤 답변을 할 절차하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두 달이 진행되면서 이런 답변서가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답변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걸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소송을 해라.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지 이 행정법원에서 이걸로 중지 신청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본안 소송을 하셔야 돼요. 본안 소송을 하셔야 가처분이 이제 살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재판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 소장 본안 넣은 소송이에요. 것이 우리 이건 본안 소송이에요. 소장이 본안 소송이고요. 우리 소장 제출한 것이 그 다음에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있어야만 이 가처분을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네. 소장 제출돼서 정식 네. 예, 그렇게 정식 재판을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6월 30일 날 한 게 본안 소송. 예. 네. 결론은 언제나 지금 이제 결론이 빨리 날아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9개 사항을 전 국민들한테 자연스럽게 전다. 다 100% 들어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법원 빨리 재판해라. 국회에서는 뭐하냐? 대법원 감시해라. 국회 뭐하냐? 이렇게 하고 압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움직입니다. 움직이가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 인용 판결을 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영국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전부 쭉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16대 대선까지 다 무효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조금 국민들이 좀 활기차게 되면서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재밌는 사건이 많아요. 왜냐? 국민의 힘으로 다 바꾼다.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선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종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왜냐면 겁이 나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똑똑하면 정치인들이 정치 해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좋은 사람들만 나와가 정치를 가르치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기 질문이 한번 이제 3월 11일 날 2015 사법부 대법관 법관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보면은 대법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법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결과적으로 대법원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선거무효 소송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단심제입니다. 대법원에서만 재판을 해가지고 결정합니다. 저희가 그럼 그쪽을 압박해야 예. 그렇죠. 예,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단심제 재판은 보통 일반 1심, 2심, 3심을 다루는 재판하고 틀립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민사소송의 특별 형태입니다. 민사소송의 특별 형태. 누구하고 싸웁니까? 정부하고 싸우고 사실상 정권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어떻게 많이 틀리느냐. 법원이 원고들이 힘이 약하니까 법원이 가만보니까 행정성이 좀 너무 차이 난다. 그러면은 법원이 그걸 대항해 줍니다. 만약에 정거보전 신청인데 돈이 없으면은 정부에서 대가면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밝히고 나중에 중앙선관위가 패소를 하면 중앙선관위한테 구상권 때려버립니다. 그렇게 서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완전 과거 선례하고 비교해보면 엉터리 재판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관위 있을 때 정당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걸어요. 성실하게 6개월 이내에 재판 다 끝내줍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제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그 부정선거 탄핵 증거를 42가지를 찾아냈어요. 그거를 우선에 22가지를 내놓고 재판하자 했더니 그때부터 대법원이 재판 안 하는 거예요. 심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공무원 정도니까 심리하면 자동으로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들이 심리를 안 하려고 오만 그 뭡니까 미꾸라지처럼 법관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각하식이고 이렇게 왔어요. 뭡니까? 완전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국민들을 뭡니까?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대법원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예, 질문하셨어요. 예. 또 질문했었는데요. 예. 네. 이거 하시고 하세요. 예. 저는 추리스데일리 발행인이기도 하고요. 지금 네. 추리스코리아하고 국민주권운동으로 지금 민생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국민주권재단에서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은 언론을 끼고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 여론을 모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국민 후원금 모으는 세 단체 중에 한 단체인데 국민 주권을 주창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것들을 하고서 그리고 저번에 모스탄 대사님께서 3.5% 175만 명이 그 무저항 운동으로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어떤 정권이든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도 광화문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석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2008년도 10월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여야가 함께 친중 반역 그 정치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민주당은 2019년도에 그 중국 공산당과 MOU를 맺었고요. 2020년도에 4.15 부정선거를 했고 그 한나라당, 국힘당의 정신이 한나라당은 2008년도 11월달에 그러니까 한석정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신 한 달 후에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맺었네요. 그래서 지금 친중 반역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사실은 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4.10 부정선거에 47명의 가짜 국회의원들 명단을 올렸어요. 명단을 올렸더니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장이 저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을 당했는데 그 서초경찰서에서 저를 취조하여서 2가지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당신이 왜 부정선거를 생각하느냐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2022년도 7월 28일 날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 대법원 판결도 왜 부정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대법원 판결 또 한 번 있었는데 그 대법원 판결 두 가지를 왜 부정하느냐 이 2가지를 제출하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그 증거는 참도 넘치는데 그 대법원 2번의 판결에 대해서도 왜 너는 당신은 부정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석정 위원장님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거 부분은 아까 좀 말씀드렸다니까 2003 수26 16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사건 번호인데요. 그 판결문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판결해버렸어요. 그게 8년을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8년을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2 사건이 있지요. 2 사건도 이거 허위 판결문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재판이 열리든가 아니면 지금 그 경찰 단계에 있으면 경찰서에 내가 진정서를 넣어드릴게요. 그것이 아니다는 내용을 제가 넣어드릴 수 있고요. 만약 기소가 되었으면은 법원에서 제가 증인을 써드릴게요. 그걸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질문하세요. 네. 말씀을 듣고 제가 개인적인 좀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선거 절차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전자개표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자개표기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육안으로도 보기에도 분류가 잘 못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개표기의 문제는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자개표의 의미가 현재 그 선관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전자개표기를 그 모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선관위에서는 QR 문제라든지 사전투표 발급기라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장비나 기술이 법적인 어떠한 그런 그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우리가 현재 그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선거를 치러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의 의미가 반드시 그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AI 기술은 굉장히 빠르고 지금 불법 투표지의 문제라든지 분류의 문제라든지 시리얼 번호라든지 사전투표 지금 30일 내에 이미지가 보관이 안 돼서 증거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30일 이내에 AI 기술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그 시간에 분석을 해서 그게 불법이 이게 정상적인 어떤 선거를 했는지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부분은 판결까지 나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전자개표기의 성능을 검증해야 하니 AI 기술을 도입해서 비교를 해서 성능을
저희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저희가 전략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AI 기계로 선거하면 좋지요. 좋은데 AI 기계도 지금 제가 한번 해보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고 그다음 전자개표기 저거는 보조로 사용해야 되면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제가 노조연장 때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통해 가지고 투표소 수개표 선거법 개정 발의를 제가 직접 다 해준 적이 있습니다. 2번을 해줬습니다. 2번을 해줬는데 민주당하고 국힘이 다 회기를 넘기면서 다 폐기시켰습니다. 폐기시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럽에는 전자개표기 안 씁니다. 안 쓰고 미국도 대부분 전자개표기 안 씁니다. 주마다 또 다 틀리고 카운티마다 틀리는데 왜 전자개표기가 문제있나? 미국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있다고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를 해서 잘 하시라고 했는데 유럽은 철저한 투표소 수개표입니다. 유럽에 부정선거 났다는 말이 없고 전혀 없습니다. 유럽만큼 잘 지켜지는 지금 없습니다. 대륙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이 그 다음에 잘 지켜지고 있고 나머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우리하고 투표 방식이 틀립니다. 그거는 이름을 씁니다. 김영식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개표를 하면서 시간이 좀 지연되지만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전자개표기를 쓰면은 해커를 못 막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고 투표소 수개표를 하면 전자개표기 쓰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좋습니다. 그러고 이거 사람은 지식하고 의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정치 성향을 가지고 투표하고 하는 건 의식 문제거든요. 이것은 그 지역의 투표소 단위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투표를 하고 정확하게 하는 그 행위가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기초고 민주주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돼야만이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유지된다는 걸 유럽 사람들은 다 알아버렸어요.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 가보시면은 유치원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런 정치 교육 훈련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대한민국처럼 부정선거 일어나면 자동으로 국민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정권 다 망하고 정부도 다 망합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보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빠르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유럽처럼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이런 투표 개표 정치 분야는 최고 발전하지 않나는 이런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전자투표 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검증 가능해야 되고. 그렇지. 할 수 없으면 수개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게요. 제가 해킹된 증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를 세뇌를 시켰어요. 중앙선관위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내 친구들한테 전화해가 친구를 가스라이팅 시가 친구가 내를 가스라이팅 시가 저도 수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맞겠지 하고 나중에 개표장에 가서 검증장에 가서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전산조직은 사람 시킨 대로 합니다. 딱 1번표가 5번마다 2번표로 가락하면 착실하게 착합니다. 계산이 2번표로 딱 계산돼 봅니다. 그걸 국회에서 시연을 하고 실험을 다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뒤로 까무라쳤지요. 까무라치고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마라. 전자투표기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전자투표기 사업 5천억 사업이 폐기됐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또 질문하실 사람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네. 이제 네.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게시판에 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무선구의 A 후보는 총 득표수가 몇 명,
비후보는 총 득표수가 몇 명이 나와 있죠. 예, 예, 예.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그 투표함이 지금도 보관이 돼 있죠. 지금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보관돼 있죠. 계속 보관한다. 그래서 보관돼 있는 네. 거를 사실은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투표함하고 득표수하고 맞추면은 100% 맞게 돼 있죠. 예, 맞게 되겠죠. 100% 맞추고 났으니까. 그죠? 예, 예. 만약에 250개 선거구에 그거를 다 일일이 그 득표수하고 그거를 이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이 다 맞춰놓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맞춰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부정을 밝히려면은 서버 안에 들어있는 선거인 명부하고, 그죠? 선거인 명부하고 그 득표수하고 비교하면은 이 부정이라는 게 금방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전자개표기 서버하고 투표지하고 확인하면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선관위가 어떻게 하느냐? 그 전자개표기 파일, 서버 파일을 변조를 해봅니다. 그 복사를 해가지고 남겨놓고 원본을 없애봅니다. 원본을 없애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면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선관위하고 개표장에서 늘 싸우고 있거든요. 심지어 한 번은 개표장에서 밤늦게까지 창간하고 있으니까 개표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부 다 끝난 전자개표기 그거는 백도어를 하는 거예요. 백도어. 복사를 해가지고 남기고 원본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왜 없애느냐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애매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원본을 복사본만 남겨놓는 거예요. 복사본만 남기면 어떻게 했냐? 원본 그대로 몇 개, 운영 프로그램이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남아있어야 나중에 전부를 확인하는데 한 2개만 복사가 되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가지고 확인을 못하고, 그리고 사전투표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급기를 발행하면은 많은 해커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버를 조사하려면은 거기 데이터와 모든 것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 포렌식 작업을 해야 되는 하면은 중국에서 어떤 선언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게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려고 신청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법원 재판부에서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법원 재판부가 인용을 하지 않으면은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또 서로 싸움이 생겨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는 인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재판이 불법 재판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예. 그러면 서버에 있는 선거인 명부하고 예. 우리가 투표소에 투표를 가면은 그 본인 확인하고 도장 찍어 그러잖아요. 예. 그 도장 찍는 그 선거인 명부하고 달라지겠네요. 아니요. 같은 거죠.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은 그것은 절대 변동이 일어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선거인 명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듭니다. 만들어 확정이 되면은 그것으로서 선거 관리를 더 합니다. 선거 명부를 만약에 고치고 하면은 그 선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중요한 게 선거 명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도장 찍고 서명한 명부 있지요. 예. 그 명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확정 명부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게시판에는 사실은 그 종이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만약에 등재돼 있으면 예. 게시판에는 120명이 지금 득표됐다잖아요. 그거는 20명 전산명부. 어디서 나옵니까? 전산명부가 그 국정원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얼마든지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국정원에서 발표한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거 제가 그 해킹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미 2003년에 확인됐습니다. 해킹은 가지고 있고 국정원에서 23년 10월 10일 날 그렇게 공표를 했으면은 국회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그거에 대한 선거법 개정 작업을 해줘야 돼요.
여야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국회가 아니고 알 수 없는 결국은 뭡니까? 중국 사람들 전 세계를 갖다 선도로 그가려는 그런 사업에 협조해주고 있는 꼴이에요. 네. 그 심각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저기 잠깐. 네, 예. 이제 저분 마지막 저분. 인데요. 잠깐 이거 마이크. 23년 동안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 다 전자개표기도 폐기해야 되고 모든 거를 원천 무효시키는 지금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좌 이체를 하면서 보니까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인단 일대 그 계좌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선입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쨌든 부정선거여서 저도 같이 개입이 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지금 입장에서는 저기 박근혜 그 당선 무효를 그때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 선거 무효 소송이 18대가 2019년 12월 19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리 그 전에 18일 날 그 관악성간에 51.6대 48로 그 전산적으로 세팅이 돼 있었다.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때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김어준의 어떤 그런 그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세팅은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더 표가 앞섰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부정선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김어준이 그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두각을 내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상당히 오히려 애매해지고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그 부정선거를 지켜봐온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이거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파헤치고 같이 참여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18대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것이 돈이 되게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20억이 넘게 추정된 그거를 꼼꼼하게 쓰셨지만 딱 그거를 보는 순간 이거를 어떻게 모아 뭐 서버도 까야 되고 그것들을 다 밝혀내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려고 하는 의지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갖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 그 이봉규 TV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전화통화인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민생 쿠폰. 예? 그 15만 원짜리 민생 쿠폰 그거를 뭔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동참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해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뭐 집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그동안에 소송도 여러 차례 뭐 그 18대 대선은 그때 당시에 되게 했던 거고 그 이후에 4.15 부정선거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상구 대선도 그렇고 계속 이제 소송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들도 그렇고 그 돈들이 그렇게 그 참여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쓰인 거가 흐지부지 됐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돈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경과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제가 여기 참여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결국 나는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뭐 여태까지 실천 20년 이상 실천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동참한 거고 뭔가 집회 우리 이렇게 했어 이런 어떤 결과적인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거 했다 그래서 이제 집회 그 회비를 모으고 뭐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뭐 저기 정당을 그 만들고 새로 만들고 아니면 어떤 형태로 뭐 이것들이 그렇게 잠깐만 좀 간략하게 좀 네, 그러니까 네. 그 민생 쿠폰이나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잖아요. 63 대선 그거를 6월 30일 날 그렇게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들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모였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모였으면 하는 의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난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 의지들이 과연 있을까 주위에서. 말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되게 밝히려고 말들은 눕히고 뭐 기사가 되고 유튜브가 뭐 그거에 있어서 이렇게 관심을 모아서 뭐 어떤 형태로든 하고 청년들을 동원해서 하지만 그것들을 진짜로 국민들이 전체로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난 여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절망적인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가 이번에 모범을 제가 카톡을 통해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모범 또 1차, 2차 계속 하면서 받은 돈, 모범 들어온 돈, 그 다음에 사용한 돈 해가지고 보고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보고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는 카페를 통해가지고 모범 돈 선거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계속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고, 현재는 누계 금액이 지금 2,500만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선거무효 소장 내고, 그 다음 가처분 신청하는데 인지비, 송달비 사용하고 그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체를 등록하면은 통장에 단체 이름을 넣지 않으면 통장이 안 만들어져요. 그 단체 이름은. 그래서 이름이 길고,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이라고 하면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운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피고는 중앙선관위예요. 중앙선관위하고 싸우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우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만약에 문재인 때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기하면은 문재인하고 싸운다고 또 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피고가 누군지 원고가 누군지 알고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은 그 당선된 측의 사람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뭔가 그 사람들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좀 해결됐어요. 여러 번의 부정선거가 계속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여야가 없다. 부정선거는 여야 없이 다 나와야 된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정선거 나오면 여야가 다 나옵니다. 빨리 해결해 버립니다. 이제 그런 선례를 봐서는 우리 국민들도 약간 변했어요. 이제 뭡니까? 우리들이 주권이 어떤 것이다. 이거는 주권 문제다 하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알게모르게 부정선거다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된다.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시작한 것은 뭐냐.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어가면서 이 교육이 정치 사회화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어떻게 선거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돼간다는 정치 사회화 교육을 시키는 시발점이에요. 원래 국회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제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국회는 여야가 부정선거를 막고 있는 국회가 돼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국회예요. 우리가 해가면서 국민들을 개도하고 국민들이 그거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100% 가려졌다 하면 국회에 압박을 넣는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방법밖에 지금 없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혁명을 해가지고 폭력 혁명을 해가지고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망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지적 수준이 높고 여러 가지가 높습니다. 단 하나 모자라는 건 정치 사회화 교육이 안 돼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 그게 교육이 되고 훈련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유럽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게 시발점이에요. 시발점이고 제가 호소를 하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사전투표자 실사 신청과 포렌식 신청을 했는데 인정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전부 다가 모범 호소를 해야 돼요. 그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것도 대법원에서 직권 조치를 하면은 국고를 사용하고, 만약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나와 패소가 되면 중앙선관위한테 부상가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직권주의를 반드시 선거무효 소송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구를 하면서. 합당하면은. 근데 대법원 재판부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열게끔 우리가 압박을 넣고 논리를 계속 제시하고 하면은 여론에 의해서도 저 사람들은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시발점이 오늘부터입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런 걸 해주고 제도화되면 이제 끝낼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시청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훌륭한 강연과 답변을 해주신 하석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고 마지막 정리 저희가 6시까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1월 20일 날 부방대에서 한석준 의원님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방대는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부방대 갔을 때 첫 번째 받은 느낌은 부정선거 빼박 증거라는 책. 여러 가지 그러니까 증거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있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정선거가 종류가 많은데 근데 이 각각은 무슨 법의 몇 조 몇 항 위반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부방대에서 답변을 해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게 이상했고 우리 한석준 고모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6가지 그 6가지가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대수의 법칙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선거관리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을 위반한 거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정황 증거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 책을 기반으로 저는 이제 부정선거 백모백답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여기에 이 책을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책은 모든 것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약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거관리를 했다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원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무슨 법을 어떻게 안 지켰는지라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거의 통계에 매몰되고 그냥 종이 쪽지 이런 거 나왔으니까 부정선거 아니야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제 법관들은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자기들이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인 투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분께서 저도 사실 입금하다 보니까 이게 떠가지고 이게 뭐지 사실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모금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뜻을 모아서 단체를 만드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단법인이 아닌 한은 세무서에 등록하는 임의단체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로 했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세월이 지날 때마다 18대, 19대, 20대 이렇게 계속 바꾸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금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서초동에 새로 사무실을 내면서 사실은 이름을 선거소송인단으로 바꾸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무슨 여러 가지 절차가 또 필요하고 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그 이름을 유지하게 되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고 특히 주권 재단이라든지 뜻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공명선거와 공정선거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모임으로 이름도 정말 제대로 재단이든 사단이든 설립을 하셔서 공정한 절차대로 우리가 공정하자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안 공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또 모금된 것들이 정확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회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에게 빚진 게 있습니다. 사실 두 분은 공직자셨기 때문에 연금을 받고 생활하십니다. 그분들은 연금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후원받지 않고 개인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지난 6월 30일에 이 소장을 내실 때 98명의 분들께서 이렇게 주민등록 번호와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었기 때문에 이게 접수가 됐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접수를 하면 아무래도 피고 노태하기 볼 때는 이게 뭐 개인이 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100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좀 겁을 먹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는 저희가 앞으로 하는 모든 아카데미의 교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보시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있는 책 중에 공산 폭정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홍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홍콩은 200만 명이 나왔지만 결국 부정선거에 의해서 입법부가 장악되기 시작하더니 법을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완전히 지금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의 베니핏, 혜택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더불어 공산당이겠죠. 왜? 야당이 190석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 통과됐죠? 지금 뭐 방송3법 통과됐죠? 목적이 뭐겠습니까? 부정선거 왜 합니까? 그 모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공산폭정에 대한 거는 그 홍콩에 있는 교회에 5,000원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팔리지 않습니다. 제 책도 팔리지 않습니다. 왜 우파 집회하시는 분들은 책을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 같이 공부하고 사상적으로 좀 단단히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핀에서 왔고요.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때 재외 동포로 저는 필리핀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마닐라까지 가려면 4시간 걸립니다. 가서 투표하고 또 등록하고 이러저러 하고 오면은 10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등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투표하러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시간을 투자를 해서 저는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사전투표 제도가 왜 만들어졌나 했더니 하도 투표를 안 하니까 투표율을 올리려고 사전투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뭐가 나왔나요? 온통 부정선거밖에 없고 마치 부정선거를 하려고 사전투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여행가라고 하십시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잠시 가서 투표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가장 불만스러운 게 모든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를 졌는데 판결을 그들이 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기 있죠. 노태양, 노정희, 권순희, 김용도, 김용환 이런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전체를 징계해달라 이거를 감사원장에 내고 싶습니다. 지금 한선천 고모님의 이 소장을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이 소장을 다 읽으면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지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뭐 하고 있었지? 정말 저는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싸움을 대법원에 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국회의장한테도 보내고 뭐 우원식이 볼 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국회도 보내고 감사원에도 보내고 검찰에도 보내고 공수처에도 보내고 하여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데에는 다 보내서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고요. 고발당하고 고소당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나중에 연금을 못 받게 하는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거를 써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고발장을 들고 검찰에 감사원에 갈 수 있을까? 갑자기 가슴이 떨렸습니다. 겁도 나고요. 시간도 들 것 같고 이걸 과연 몇 명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24년 동안 이거를 해오신 두 분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수 한 번 더 주시고요.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거 소송인단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은요. 이렇게 대법원에 신청인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팀을 짜서 정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 당신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아느냐 이거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많은 걸 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딱 법적으로. 그 아까 보셨잖아요. 전자개표기 보궐선거에 써야 되고 규칙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거 안 하고 마구잡이로 썼잖아요. 그거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선거관리를 했다. 이거 자체가 무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여러 군데에서 막 전 지방에서 막 각각 지역에서 다양한 단체에서 여기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단체 이름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직무유기했고 직권남용했고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 이런 것들을 형법, 헌법, 공직선거법 이 내용들이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책을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원래 6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하나씩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다음번 저희가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역사 인문학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요일 2시에서 4시는요. 서초동 대법원 바로 건너편에 사무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즈니스센터 안에 10명 정도 들어가는 회의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역사 인문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필리핀에서 역사 교사를 하다가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45년부터 완전히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이게 역사의식이, 역사교육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국가 정체성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공부도 하겠지만 저희 인문학 강의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화요일 2시, 4시에 저희 서초동 1번 출구 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번 세미나도 이제 저희는 오늘은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이호석 대표님을 뵙게 돼서 이렇게 은평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연합으로 할 수 있었지만 다음에는 또 좋은 장소가 있고 또 많은 그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단체와 이제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두 분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온 국민이 함께 한다는 거를 이 대법원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참해 주실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 대법원 앞에서 빨리 이거 소송 진행하라, 답변해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국민단체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